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강의로 해서 우량한 경매 물건을 찾아 권리 분석 후 실전 투자하는 방법 해가지고 실제 물건에서 한번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건데 이제 아파트부터 해보죠. 이런 경우를 보면 동대문 희경동에 있는 희경 동일 하이빌 아파트죠. 근데 보면 3억 8,500까지 감정가는 3억 8,500인데 3억 800이죠. 여러 건 이제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라 지방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3억 8,500이 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가지고 이제 근데 분석 같은 경우는 저걸 눌러보시면 눌러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소유자는 음정 아니고 채무자도 음정 아니고 이제 채권자가 개인 채권자들이 경매를 넣네요. 그리고 이 건물 면적이 59.9349 평수는 18.14니까 요거는 24평형 정도 되는 거네. 24평 정도 되는 거고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4월 17일이니까 신한은행이죠. 그 채권 금액은 6천만 원이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압류 채권자들이 있고 이런 경우를 보면 여기 보면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응? 2011년 9월 23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0시가 되고.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는데도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면제권 없다 그랬죠?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2011년 9월 23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면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대항력이 없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선 면제권의 아버지가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라고 따지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종물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드리죠. 예, 제가 이게 종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듣기가 어려운 아마 내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책도 몇 권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항력하고 그 계약이 효력하고 대항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보증 반환 채권은 대항력이 종물에 불과한 거다 이런 내용을 단연간에 이게 공부로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 가르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을 때 왜 확정일자의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오전 0시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 채권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 5월 1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5월 1일 날 소유권이 다른 사람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가 넘어갔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전 임차인은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매매는 임대차에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는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랄 때 보증금을 주고 나가라면 좋겠죠. 안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달래? 나한테 대항력 없으니까 계약한 당사자한테 가서 달라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게 말소이 대항력이 없죠. 이건 2007년 4월 17일 날 등기부에 등기된 거는 접수번호를 갖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이. 등기부에 등기됐지 않으니까 다음날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왜? 이 등기부가 이거랑 같은 날 설정이 되면 동수리가 되죠.
동순위 간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예, 그 동순위에서 안무 배당 받는 거죠.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5월 1일 날 건재당이 설정이 됐다. 근데 순위 번호는 1번이다. 순위 번호는 2번에 5월 1일 날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게 우선해요, 이게 우선해요. 같은 날 순위 번호가 이게 빠르죠. 어떤 게 우선해요? 1번이 운전할 것 같죠? 예.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뒤에 접수 번호 있죠? 접수 번호가 보통은 001, 002 이렇게 되겠죠? 그 접수 번호가 001이 될 수도 있어요. 동순이에요.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순위 번호를 갖고 따지면 안 돼요. 날짜가 빠르면 당연히 빠르겠죠? 날짜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기억하지 말고 이 접수 번호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접수 번호가 이렇게 되죠. 뭐 1, 2, 3, 4, 5번이면 요거는 1, 2, 3, 4, 6번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보면 5번이랄 수 있어요. 왜? 전세권자가 이 그 순위를 건재당보다 빠르게 하기를 원하죠. 건재당도 빠르게 둘이 동순위로 해주게 되면 서로 불만이 없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경매 들어가잖아요. 말소기준 이거죠. 이 말소기준 권리를 이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해요. 이랬을 때 건재당권자가 이 경매를 신청했다도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비로소 소멸되는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소기준 권리는요, 동순위는 소멸 못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순위가 나오지 않게끔 다음날 오전 0시로 이 주택임대차 상가국민임대차법의 대항력을 우리가 이제 만든 법 규정을 그렇게 만든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걸 낙찰받으면 인수금액은 없는데 이 사람이 배당을 얼마나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억 천인데 한 푼도 못 받고 나간다고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명도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뭐부터 열겠어요? 창문부터 열어. 왜 열겠어요? 공기를 마시려고? 열이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이 아파트 사가지고 한 2, 3천 벌려고 하다가 이 매스컴이 나오죠? 그럼 누구 편을 느꼈어요? 낙찰자를 욕하지. 약자 편의 사람들은 특히 SNS는 더 그래요. 거기다 댓글도 나쁘게 달겠죠?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걸 낙찰 받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얼마 받은가를 중요해야 돼. 이 사람은 소액임차이냐니까 최우선 못 받겠죠? 그러면 배당에서는 제일 먼저 뭘 갖고 따지냐?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척권이에요. 2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하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3순위는 당해세. 4순위부터는 순위배당.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필요비 유익비 상한 채권 없고 소액임차인도 없으니까 이건 당해세가 있겠죠. 당해세는 없는 거 없어요. 당해세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 다음에 3순위는 순위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건재당권자가 6천이죠. 매각이 얼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천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경매비용을 빼고 경매비용 500 치고 이 3억 500 갖고 배당을 한다면 1순위로 이 건재당권자가 가져가겠죠. 뭐 당해세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당해세도 빼고 그래서 3억 500이면 당해세 한 5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100만 원이라면 3억 400 갖고 이 신한은행이 6천을 가져가게 되면 한 2억 4천 남죠. 2억 4천을 갖고 이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은 전액 변제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언제 집을 벼줘야겠어요. 낙찰자가 이렇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에는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부당이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사람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할 때부터 주택을 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는 날부터 배당일까지 있다 배당받고 나간다면 그 30일치는 주택사용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빨리 안 나가면 30일치를 부당이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 명도할 때 써먹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요 배당기일까지 부당이득이 안 해요. 배당기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으면 잔금 납부할 때부터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당기일날 바로 안 나가게 되면 부당이득을 청구하겠다는 것 같고 이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항력 있는 사람은 잔금 납부할 때까지 배당 받을 때까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부당이득 대상이 아니고 그부터 이후에 부당이득 대상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왜 쟤만 멀뚱멀뚱 바라보세요? 이해 가시죠? 예. 이런 게 명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히든 카드예요. 어쨌든 이걸 낙찰받으면 인수할 건 없겠죠? 이제는 뭐 하겠어요? 현장을 가가지고 이게 얼마 하는지 확인해야죠. 근데 현장 가면 다리가 아프죠?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또 머리도 써야죠. 시세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세조사는 제가 보니까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114 조사하고 네이버 부동산 요런 데서 시세조사를 하면 여기는 매물로 실제 매매된 거래가 나오거든요. KB 부동산 시세는 뭐 대출할 때 적재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갖고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 부동산 전화번호가 있겠죠? 에? 글리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떠 있는데 전화를 물어보면 정말로 그때 어떻게 부동산 114에서 이 확인했는데요. 물건이 그게 있는 건가요? 그게 얼마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내가 입찰 들어갈게 그거보다 호수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작은 평수는 얼마 갑니까? 전세는 얼마 되죠? 매매는 얼마죠?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살 걸 같으니까 대답을 잘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 일사를 보고서 시세를 물어봐요. 그럼 실제 살 수 있는 구매자죠? 그거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 공인중개사분들이 욕 많이 해야겠네, 이 강의 들면. 다 알면 속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아니, 공인중개사분이. 제가 공인중개사 1기입니다. 제가 대선배니까 선배님이 좀 이렇게 약방의 감초로 좀 엑기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조사하면 됩니다. 이걸 조시에만 조사할 게 아니라 그 전화로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 지금처럼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현장 가기도 전에 뭔지 아는 근데 그거 물어보는 걸 끝하면 꼭 반드시 현장 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오늘 물어봤는데 답이 좀 현찮아. 그럼 내일 또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 그걸 발품판다 하는 거예요. 발품판다. 그럼 이 가격이 정확히 나오겠죠. 이 가격을 정확히 나와야만이 정확한 가격으로 높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건 왜냐? 높은 가격을 써서 1등하고자 하는 거죠. 낙찰받고자 하는 것이죠. 가격을 정확히 조사 못하고 그냥 널뛰기 조사를 하면 못하겠어요. 낮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1등 한다면 제 열속관에게 장을 안 지지겠어요. 지지면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그런 거에 목숨 걸진 않죠. 이렇게 권리 분석이 어렵진 않죠. 이 물건은 쉬우 권리 분석 안 되고 이자는 현장 가서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 분석하면 되죠. 근데 분석할 때도 쉽지 아파트 들어가서 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파트 보러 가는 것에서 아파트 빠라빠라 그게 그거잖아. 아파트를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올라가면서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같이 다니죠. 실장님들하고. 그러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 물어보잖아. 그런 걸 여러분이 발품 판다. 발품 판다는 거잖아. 그런 걸 발품 판다는 거예요. 부동산학적으로 볼 때는. 자, 이번에는 이것도 괜찮겠죠, 이게? 응? 낙찰만 받을 수 있으면.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는 이렇게 전자지도로 이렇게 확인해. 전자지도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 보면 지하철은 바로 여기 바로 없지만 여기 있고 이쪽에 다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서 버스 넘어가면 서울 시립대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제가 지금 바로 서울 시립대학도 있고 여기 가다 보면 뭐 버스 몇 번 타면 또 이 5호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지도도 보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야 뭐 다 그리고 또 뭘까 하면 이게 향이 어딘가를 또 봐야죠. 이 아파트가 향이 여기 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게 몇 동이면 백사동이죠. 백사동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백사동에 2호 라인이죠. 2호 라인이면 여기에요. 남양이죠, 남양. 앞에 또 분수도까지 선물을 주네. 분수대까지. 괜찮죠? 우리 강의 드신 분들은 웃음이 없어요. 어디에.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또 이게 보면 벽산 아파트 있죠. 금천구 사람들도 또 자기 아파트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또 제가 또 아파트도 보면 이게 3억 6천인데 20% 떨어졌죠. 요즘 20%만 싸게 사면 대박 난 거죠. 여기를 보면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죠.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할 거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유자를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했냐? 이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명도 비용. 스스로 안 나가면 법원에 인도명의시청에서 승기 집행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법원에서 그냥 해주겠어요? 멋있는 얼굴이 이쁜 사람은 그냥 해주고 여성이라고 해서 그냥 해주고 이럴까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물건을 누가 끌어내요? 용역하시는 분이 다 끌어내고 다 하기 때문에 그 돈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이사 비용을 150만 원 정도 선에서 한다 그러면 이사 비용 주고 내보내는 게 낫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물건이 괜찮은가 위치를 전자지도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아까 같이 시세조사는 이렇게 부동산 124나 네이버 부동산을 봐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가지고 시세조사를 하는데 시세조사는 매매 시세하고 전세, 월세 시세를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가가지고 관리비 체납 여부를 봐야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공용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그건 유치권이나 마찬가지 유치권이죠. 관리비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전입세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 열람을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는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죠. 다 통일됐어요. 왜 전입세 열람을 해야 되냐? 경매 들어갈 때는 1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 1년 후에 할 때는 다른 상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현관을 가봐야죠. 아파트 현관 가면 왜냐면 유치권도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 현관에 유치권 표시가 될 수 있죠. 경매 기록이 안 나온 유치권이 있는데 진정한 유치권이면 아파트 임차인이 공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 보일러 바닥이 터져가지고 했다면 한 돈 1,000만 원씩 들고 막 이러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권 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 같으면 요즘에는 번호키로 돼가지고 막 못 올라가죠. 그럴 때는 이렇게 5분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키를 줍니다. 5분만 기다리면. 5분만 기다리면 키를 줘요. 내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내려오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멀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잠깐만 기다려. 5분만 있으면 내 키 가져올게. 근데 키를 가져오는데 가만히 있어. 애들이 초등학생이 쑥 내려오니까 올라가자 애들이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현관에 이게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계량기도 볼 수 있고 이 가스 점검도 보고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다 볼 수가 있죠. 또 우편함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보면 우편함을 보면 또 그 사람이 이 실제 거주하는 이 주소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이름도 있고 그리고 나 보면서 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봐서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관악 드림타운의 경매가 나왔죠. 이건 서울대에 있는데 요거는 뭐 4억 5천 3억 1,400까지 떨어졌죠. 요거는 이제 신민택시라고. 요걸 보면 말소기준권리 항상 권리별은 말소기준권 2016년 2월 4일 날 제1은행이. 근데 여기에는 주식회사 한국금융파트너 대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죠. 이태경이는 이제 했는데 대항력이 없죠. 이 사람은 2010년 3월 20일이고 이 사람은 2월 4일이잖아요. 대항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대상 요구를 했냐? 여기 저 근저당을 설정해놨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 제1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또 요 주식회사 한국금융파트너스 대표에서도 경매를 넣었죠. 넣었는데 경매 신청 금액이 그 2,900만 원에 경매 신청 금액이 8,250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9,000이고 8,250, 1,000만 원 있는데 이 사람은 왜 8,250만 원만 신청했을까요? 왜 경매 신청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채권 원금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경매 신청 다부터 배당기까지 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3개가 있는데 이 8,250만 원, 요거 2개는 포기 안 되는 거죠? 포기하겠어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어느 한 채권만 갖고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금이 작겠죠? 그래서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요 경매를 요거만 갖고 신청한 거예요. 이거는 안 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좌에서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이 사람이 채권액을 8,25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저당이 몇 개 있으면 그 중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을 경매 신청인이 그 경매 비용을 대납해야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적게, 왜냐면 경매 신청 채권액 갖고 경매 비용을 계산하니까 비용이 적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는 대항력인 사람께 이걸 낙찰받으면 인수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013월 20일인데 대항력 음성에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래서 이 이태경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누구냐 살펴봐야죠. 이제 이런 경우는 보면 임차인이 아니고 누구냐 신민택 씨의 그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럼 뭐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도 배우자든 아니든 뭐 어차피 이런 경우는 조금 이사 비용이 좀 발행이 되겠죠. 이사 비용 정도가 대항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사 비용이 한 넉넉자고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낙찰 받아도 돼요. 뭐 이렇게 성원 아파트 같은 데 20번 떨어지고 막 이러죠. 이런 경우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게 이게 권리 분석이 단순화돼 있어요. 요거는 보면 그 말소기준 권리가 2008년 11월 4일인데 여기는 소유자가 살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별도 등기가 있죠. 이렇게 토지별도 등기가. 응? 이 토지별도 등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토지별도 등기는 여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등기부를 확인하면 이게 한동 전체에 대한 건물과 땅에 대한 그 표시거든요. 요거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고요. 요거는 요 밑에 거는 땅 전체가 9,997.5제곱미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제부에는 전용 면적이고 여기 이 땅이 이게 이 사람은 36.53mm죠. 이럴 때 이 사람은 대지 지분이 얼마예요? 대지 지분이 얼마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는 모르세요? 어? 36.53mm. 뭐라고요? 36.53mm. 36.53mm 되려면 요 분모랑 이 땅 면적이 똑같아야죠? 다르죠? 이거는 9,997.5 제곱미터 곱하기 이 만 11분의 36.53mm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36.53mm 아니라 그 한 35점 나올 것 같아요. 35점 좀 줄어들겠죠? 분모가 더 크잖아요. 한 뭐 2, 3제곱미터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항상 요게 제곱미터가 되려면 땅 면적이 분모가 똑같으면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토지별도 등기가 있죠. 토지별도 등기 어디 있느냐? 땅 전체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땅 전체에 대해서 별도 등기가 있죠. 이 토지 등기부 전체에 대해서 보통은 토지별도 등기는 이제 이 두 번째 표제부에 여기 기재가 되는데 이거는 땅 전체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죠. 예, 이 토지별도 등기 있어요. 토지만에 대해 별도 등기 있다. 보통 이렇게 이 땅 전체에 대해 토지별도 등기 있을 때는 첫 번째 표제부 우측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구분 이제 그 전유 면적에 대한 이 대지 지분에 대한 토지별도 등기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럴 땐 뭘 봐야 되냐? 이 토지별도 등기 뭔가를 봐야죠. 이게 가등기일 수도 있고 가처분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또는 근저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보냐? 이 토지 등기부를 보면 되죠. 토지 등기부는 9,997제곱미터인데 이렇게 소유권이 공유자로 대지 지분이 이게 그 신탁 등기 재건축할 때 신탁 등기로 돼 있다가 신탁 재산을 이렇게 귀속시킨 거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별도 등기가 뭐냐? 요게 등기된 게 얼마야? 1997년 2월 7일이에요. 별도 등기가 뭔가 이렇게 쭉 넘겨보면 되죠? 53당이 되니까 빨리 서둘러 사야겠네. 날 세겠어요. 이게 못 따라가네. 왜 밑에 게 이게 줄어들었어. 어차피 쭉 가다 보면 토지별도 등기가 여기 아직까지 토지별도 등기 안 나타났죠? 이 갑부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없어요. 을구에 보면 되죠, 을구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임채호 지분에 대해 근저당이 있죠?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아까 누구께 경매 들어간 거죠? 신민탁이죠? 신민탁이 찾아보면 되는겨. 전우석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찾아보면 신민탁이 있게 나와라. 갑자기 왜 이렇게 반짜리로 잘라졌지? 화면이? 네? 힘든가 봐요, 이것도. 빔 프로젝트도. 여기에 다 지워졌으면, 신민탁 지분이 이렇게 지워졌으면, 이 신민탁한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워졌겠죠, 이렇게? 어? 그리고 이게 안 지워졌다고 해도 경매로 소멸되는 거예요. 토지별도 등기는 근저당일 경우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별도 등기를 매각물권 면세에서 인수조건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매각물권 여기 쪽으로 보면 현황 102동 304호임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 요건 찾아봐야 되죠. 이 별도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별도 등기는 이제 낙찰자 인수 조건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은 소멸되는 거죠. 소멸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 등기가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찾아보면 되지 지워졌을 거예요. 제가 다 끝까지 다 53쪽 되는 걸 다 확인 안 했지만 그걸 다 확인해서 지워졌으면 소지별도고 또 그게 근저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인수조건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별도 등기는 지금은 소멸주의로 가요. 대법원 판례의 변화로 인해서 토지별도 등기는 소멸주의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수주의로 가지 않으면 인수하는 낙찰자의 인수조건이 민원 조건을 하지 않으면 이건 소멸되도록 돼 있어요. 왜? 이 건물의 종물에 불과하죠. 대지권은 이제 그 건물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대지 지분은 대지권, 대지 사용권은 그 건물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의해서 이 건물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라서 이 대지분에 설려있던 토지별도 등기는 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특별 매각 조건으로 토지별도 등기를 낙찰자 인수조건으로 매각하게 되면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수주의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게만 좋은 아파트 싸게 낙찰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또 보면 뭐 이렇게 자이 아파트도 있고 이런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당동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랐겠죠. 여기는 올랐지. 이런 거는 신권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럼 이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 보면 지금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살고 있대요. 이런 경우를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명도할 때 이제 명도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 명도할 때 좀 이사비용 좀 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압박도 좀 가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사행이라는 게 나오죠. 이 사용은 뭐냐면 봐봐요. 주식회사 라켓도 코리아 근저당권 가처분. 이 주식회사 이 라켓도 코리아 근저당권은 어디 있느냐? 가처분. 이 근저당권자가 요게 여기에는 보면 요 근저당권자가 표시가 안 됐는데 요 이거는 안 열리네. 여기 누르면 나올 거예요. 요거야? 예. 그래? 그렇구나. 여기 보면 요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검색해야죠.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 시간상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요거는 이제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라켓다가 뭐 어느 회사인가? 여기 보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좀 더 키워줘야겠다. 이 보면 중소기업은행 거 있고 근저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용 씨 거 있고 또 주식회사 기운 거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여기 있네. 여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처분 하는 거죠 이거. 근데 요거를 주식회사 기운 거를 갖다가 이 가처분한다고 했는데 이 용어를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요게 가처분이 되더라도 요게 소멸되더라도 경매에는 지장이 없죠. 왜 그러냐면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요 채권자가 경매를 시청하지 않은 한은 요거는 경매가 하자가 없이 되는 거죠. 이 경매를 누가 시청했냐? 보면 경매를 시청한 사람이 그 김재웅이가 경매를 시청했죠. 그러니까 이 김재웅이는
요 사람보다 선순위니까 요게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말소가 되더라도 경매에 진행되는 건 전혀 영향을 미치고 또 선순위 채권자가 기업은행도 또 경매를 중복 경매를 넣죠. 이게 경매가 취소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릴레이처럼 바톤을 받아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번에 이제 뭐 다세주택 같은 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같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하면 되고요. 이제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아파트 못지 않아요. 요건 이제 뭐 이제 경매가 진행되다가 이제 연기가 됐지만 변경됐지만 이 물건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내가 요 입찰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변경되는 뭐 입찰 못 들어간 건데 언젠가 또 진행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억 6,200인데 가격이 한 3억 이 정도는 가죠. 이게 그런데 여기 떨어지면 요거 임박해서 3억 한때 초반때 써가지고 입찰 들어가려고 했는데 변경을 됐더라고요. 요걸 보면 이게 이제 너무 크니까 좀 줄여야겠어요.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키울 때 내가 다 키워놓고 너무 크다고 탓을 하네. 이게 이제 어디 있느냐 위치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4호선하고 7호선에 여기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면 여기에 태평백화점이 있고 이제 이게 뭐 남성시장인가요? 시장 큰 시장이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걸어오는데 한 6, 7분 걸리거든요. 여기 시장에 옆에 있어야 시끄럽기만 하면 여기 참 좋죠. 이게 이런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사가지고 그냥 월세 받아도 좋고, 또 그냥 샀다 팔아도 시세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거 이게. 이 101호인데 이게 피로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1층이 피로체죠. 이게 2층은 2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월세를 받으면 괜찮고 이런 걸 또 샀다가 바로 팔아도 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보다는 매매 사업자 갖고 하게 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보면 방에 보면 이렇게 보면 방도 보면 하나 둘 셋 하고 거실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도 2개죠. 욕실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30평대로 저 정도 금액이면 아주 쓸모가 있는 거죠. 저런 걸 가지고 있으면 월세를 놔도 월세도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놔도 저런 걸 뭐 3억 이상 받죠. 전세가로 사는 거예요. 전세가로. 그래서 이런 게 요거를 보면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2005년 6월 13일이죠. 이 사람은 뭐 대항력 없죠. 이걸 낙찰받은 명도만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명도야 이제 이사를 안 나가겠다면 이제 강제 집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비용 주고 하면 되죠. 뭐 명도 같은 경우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언제 졌느냐면 건물이 오래전에 졌죠. 이런 유치권은 성립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유치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유치권이 설정이 되면 이 선순위 채권을 사야 할 목적으로 해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판례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금액이 보면 집값이 몇 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유치권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이 채권자를 선순위 채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사행에 해당돼서 이 채권자들은 사행으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을 발행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했더니 인정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분석하고 입찰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당동에 다세주택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제가 공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온비드가 어디 있더라? 어디 안 보이네? 어디? 요거? 이건 저기고. 여기야. 그것도 지구 동그란 거네. 멋있죠, 여기.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이 온비드에서 공매로 이렇게 신탁 공매로 제가 낙찰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경매만 하면 안 돼요. 밥만 먹으면 안 되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게 경매도 하고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다 돼. 이건 또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눌러보면 제가 낙찰 받은 건 다 나옵니다. 이동 디스크에 이제 D드라이에 이제 제가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낙찰 받은 거니까 제 인증서 한번 넣으면 돼. 저밖에 못 보죠? 다른 건 자세히 자기가 낙찰 받은 거는 이렇게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온비드. 그러면 여기 낙찰 받은 게 딱 나오죠? 최근 거. 요거 누르면 바로 자기가 낙찰 받은 요거는 제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최근 거. 좀 이거를 너무 날짜를 이렇게 1월달로 놓고 보시면 되죠. 1월달로 놓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유찰 환불 완료, 낙찰, 전체, 그러면 날짜가 안 바뀌었네. 날짜 안 바뀌었어요? 개찰일자, 입찰 결과, 개찰 날짜가 2006월 5월 1월 1일로 해서 여기 눌러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나오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101호. 요게 요게 이제 2억 3,300인데 요게 이제 얼마로 시작했냐 하면 2억 8,800인데 2억 3,300에서 제가 떨어지는 낙찰 받은 거예요. 그 낙찰 받은 것은 여기는 신탁 공매라 이게 자세히 암ye산 공매처럼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거를 제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 받냐면 2억 5천에 썼죠. 1,700원 더 썼죠.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한 3억 수리된 집이 3억 천 정도로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1,300 정도 들여가지고 집을 수리해서 3억 천에 팔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66.8 하니까 한 요거 25평형 정도 되는 다세주택인데 아주 내부가 좀 오래됐지만 내부가 널찍하고 좋아요. 이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요. 가격만 높고. 여러분도 뭐 투자권 사고 실거주할 때는 신기 분양하는 다세대 연립보다는 오래된 10년, 20년 되는 거는 널찍하거든요. 그런 건,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런 거 한 돈 1,000만 원씩만 투자하게 되면 새롭게 이제 아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좀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또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한토지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한 건데 지금 몇 차에 거쳐서 이게 시간을 보면 5월 29일 10시에 하루에 2번씩 하죠? 2번씩 해. 재밌어요. 이런 거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경매만 알고 있었던 거랑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요거로 끝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공매 특강도 있으니까 내일 또 참여하시면 이런 공매도 한번 이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일도 6시부터 9시까지 공매 특강을 하거든요. 많이 참여해야 되고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